네, 사전투표 둘째 날입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24.55%를 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 등에서 이 동시간대 투표율 최고치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대선 후보별로 자본시장과 기업 간의 공약, 정책,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일단 누가 되든 증시는 부양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허니문 릴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은 조금 상황이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걸 거쳤고 예. 딱 6개월 만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6개월간 소비도 침체되었고 모든 지표가 지금 하락세라서 눌려있던 어떤 경제 심리들이 같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약간 도와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 소식이죠.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에 지금 제동이 걸렸어요. 이게 저는 요런 어떤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려고 하는 탄력성에다가 대선이 끝나면 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브레이크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정시가 순간 허니문 랠리가 다른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증권주 랠리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과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식시장을 상승했다라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5년간 적립식 ETF에 1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붕에 대한 의지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전 대선하고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이전 대선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자의 수의 증가입니다. 네, 이전 대선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개인 투자자가 기껏해야 한 400만 명 이하라고 보거든요. 중부까지 포함하면 저는 한 300만 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1,400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부 투자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최소 넘는 숫자인데 이거 다 투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선거 공약을 안 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이게 큰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큰 틀로 이야기하면. 예. 왜냐하면 게임이 공정해야 좀 들어와서 투자를 할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의 맥은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더 쉽게 돈을 넣을 수 있도록 수급을 좀 더 우리가 풀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가장 극명한 정책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물적 분할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폐해가 나온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요 공약의 포커싱이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갔던 투자 심리가 좀 국내 시장에 돈 좀 들어올 수급을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세금 깎아주고 네. 예, 그리고 ETF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두 분의 가장 큰 맥락의 차이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공정화하는 게 우선이냐, 수급을 늘려서 올리는 게 더 좀 급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게 이번 자본시장과 이 경제 쪽의 이 두 부의 가장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시장 경쟁 분위기를 그렇죠. 조성하겠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 공급할 수급 유입으로 그런 부분으로 경쟁이 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소액 주주들은 늘 우리가 봉이냐,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 원망들이 있었던 거고. 좀 최근에 우리가 잇따른 유상증자의 여러 가지들을 보고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고도 우리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 질서에 대한 투명화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주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단 상법을 개편을 해서 뭐 좀 하겠다는 건데 저는 재계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계에서요? 재계에서 지난번에 3월 13일 날 상법 개정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낫는 것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상법 개정에는 크게 세 개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82조 3항. 그러니까 이사회가 성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골격인데 두 번째 안이 뭐냐면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투표제인데 네. 지난 3월 달에 그 상법 통과될 때는 이 두 번째 안이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재계에서는 경영권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안이 훨씬 민감합니다. 그 민감한 게 빠져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집중투표제는 사실 쌍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그 주 SK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한 17% 돼요. 그런데 소보린 사태를 한번 겪었잖아요. 예. 상호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2% 지분을 가진 기관 투자자가 한 5곳이 모이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 17%를 이깁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하면 이분들이 감사위원을 이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참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 그 3월 13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 거부권 행사가 나와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야기는 상법 개정안 이 세 개를 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면 이제 자본시장에 굉장히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쪽은 상법 개정안 추진 쪽,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걸 들고 나온 건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상법 개정안 쪽을 건드리는 것이 훨씬 규모가 점수를 크죠. 좀 주시는 예를 들면 거네요. 그 자본시장법은 사실은 상장사법 해당이 안 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법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리밸런싱을 하면서 ENS를 합병을 했어요. 근데 ENS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비상장사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일단 비상장사를 키우죠. 키워서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합병하는 형식으로 많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본시장법만 예를 들어 손을 대면 이 비상장사가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원래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상법 개정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본시장법은 사후적인 법안입니다. 상법은 사전적인 법안이에요. 상법이 개정되고 나면 지금같이 물적 분할이나 그리고 뭐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방어가 되죠. 네.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중복 상장 같은 경우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지키지 않으면서 외부로 돈을 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거든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됐다고 이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도 네네.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LS 그룹 여러 계열사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지금 LS 그룹이나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나 이런 거 서두르고 있는 사실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이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장 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상자산 ETF 허용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아예 폐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큰 맥락은 시장 질서는 그대로 놔두고 이 자본시장의 수급을 좀 더 올려서 좀 시장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낌은 이제 사전 사후 처리의 문제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께서는 소액 주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호하는 데에 점수를 주고 계신 듯한 느낌은 일단 이런 것 들고요.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경제 공약이 크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뭐냐면은
일자리 경제, 혁신 경제,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공정 경제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게임을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운동장을 페어플레이 하도록 만들어주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는 이 구조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일을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하고 그리고 혁신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이 왜 고자 디스카운트에 있고 지금 박스권을 우리가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18년째 박스권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2.02%밖에 안 돼요. 치명적인 거죠. 이자율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투자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시장의 질서나 게임이 룰이 잘못된 거 아닌가를 의문시할 수밖에 없죠. 그럼 먼저 손대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게임이 룰을 손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적 분할 제도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3자 구도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 좀 공감하는 분위기는 보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물적 분할에서는 딱 한 가지만 손을 대면 돼요. 물적 분할할 때 일반 주주에게 진주 물량 배정만 해주면 됩니다. 신주 물량을 배정해 준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과 중복 상장의 가장 공통점은 대주주들이 오너들이 자기들의 지분은 하나도 희석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돈만 빌리겠다는 거거든요. 도둑놈 심보죠, 말 그대로 하면. 근데 그거 할 때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신주 물량 주면 됩니다. 네. 요것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이야기예요. 이건 자본시장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상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이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내심 궁금한 게 뭐 주식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다 일정의 그 방향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역대 이제 사실은 부동산에 제가 많이 눌려 있었고 그 일반적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죠. 더 손쉽고 더 빠르고. 그래서 바로는 저는 그 부동산으로 갈 돈이 자본시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는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뭐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환호성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후보 모두 비슷한 느낌의 공약을 제시한 게 있는 게 AI 관련 공약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근데 AI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답니다.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벤처 부흥, 뭐 인터넷 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는 전혀 게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었을 때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백투 투자 이야기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인프라 투자의 양쪽에 공약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AIDC,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클러스터 조정 같은 거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초기에 왕창 투자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우리가 알듯이 네이버, 카카오도 저렇게 하는데도 아직 기미도 보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뭔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인터넷 강국, IC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한 게 자본시장은 시급하지만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뒤처지면은 그 산업 전반적으로 몰락까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약을 이후에 또 실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AI 시대 AI 인프라 관련해서 에너지가 엄청 쓰입니다. 그래서 원전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오늘도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뜨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전통 민주당이 얘기했던 탈원전에서 약간 비껴나가게 원전 수용에 대한 의지도 또 내비치고 있고 물론 재생에너지가 더 세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보다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미 공약에서 밝혔듯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하겠다는 이미 밝혔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할 때 뭐 대부분 경제방송에서 원전 이야기 엄청 떴잖아요. 네. 항상 섹터가 그게 뜰 거라 얘기했고 근데 아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이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원전 쪽에 투자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저는 신재생이지만 SMR 관련 원전성 에너지도 굉장히 핫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경제 대통령이 누가 될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판단에 도움을 주신 오늘 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